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 한가운데서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밖에 계세요. 그 한마디에 67년을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일막 결혼식장 로비. 제 인생이 무너진 그날.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웨딩홀.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저는 로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백화점에서 3개월 할부로 산 검은색 정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9만 8천 원짜리 옷이었습니다. 제 한 달 용돈보다 비싼 옷이었지만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그래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우진이가 저를 로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화장실 근처 복도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혼주석에는 앉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진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를 낳진 않았어도 키운 건 엄마잖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게 친엄마가 오세요. 그분이 혼주석에 앉으시는 게 맞아요. 친엄마,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33년 전 남편이 어디선가 데려온 그 아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을 오가고 밤새 간호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식 날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밖으로 밀려나야 한다는 겁니까? 우진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세계를 몰라요. 상대 집안이 좀 까다로워서요. 친엄마가 훨씬 있어 보이거든요. 명품도 입고 외제차도 타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있어 보인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손에는 세제 자국이 남았고 허리는 휘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때 복도 저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웠으면 티 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혼주야. 당신은 그냥 하객으로 앉아 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친엄마였습니다. 33년 전 아들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 한 번도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던 그 여자.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식 날 나타나서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까?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평생 키운 이 아이는 이미 저를 버렸다는 걸. 돈과 체면 앞에서 저는 그저 없어 보이는 엄마일 뿐이라는 걸.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너무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 그림자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이 결혼식장에서 제 이름을 부를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잊고 있던 아주 오래전 제가 심었던 씨앗이 그날 꽃을 피울 거라는 걸. 이막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난이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난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1957년 경기도 수원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떠났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로 저를 키웠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16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통닭집에서 닭 손질하고, 세탁소에서 다림질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월급 45,000원을 받았습니다. 1973년에 45,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약값을 내고 월세를 내고 제 끼니를 때웠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술을 좋아했고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딸 하나 시집 보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며 어머니는 저를 남편 집으로 보냈습니다. 시댁은 수원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지는 곰팡이가 피었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고말순 씨는 첫날부터 저를 불렀습니다. 정선아 밥해, 정선아 빨래해, 정선아 청소해. 반말이었습니다. 저보다 50살이나 많은 분이 처음 보는 며느리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집을 나가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10시간씩 옷을 꿰맸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월급 78,000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고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1981년 3월 15일 다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네. 쓸모없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원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이를 원했습니다. 딸은 시집 보낼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산 2주일 만에 다시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다은이를 업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울면 옆 골목으로 나가 젖을 먹이고 다시 들어와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아들 낳을 거야? 딸만 낳으면 뭐해? 우리 집안대는 어쩌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집안일, 육아, 공장 노동. 제 몸은 비틀거렸고 손은 부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남편은 돈을 들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술값 좀 썼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다은이를 안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자.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해주자. 그것만이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1985년 겨울, 다은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꼭 아들 낳아야 해. 하지만 저는 유산했습니다. 임신 5개월 만에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몸을 혹사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쓸모없는 며느리. 그날 밤 저는 다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와 다은이는 영원히 쓸모없는 사람들일 거라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손자였습니다. 대를 이을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몇 년 뒤 정말로 아들이 이 집에 들어올 거라는 걸. 그 아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산막 남편이 아들을 데려온 날,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991년 4월 7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8시였습니다. 다은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빨리 들어와서 저녁이나 차려라고 소리쳤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어린 남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서 데려온 아이예요? 아이 엄마는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사라졌어. 연락이 안 돼. 근데 이 아이는 내 아들이 확실해.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아이를 데려왔다는 것, 그 아이의 엄마는 사라졌다는 것,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선아, 이 아이 이름은 우진이야. 우리 손자야. 이제부터 내가 키워. 저는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돼요. 갑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긴. 넌 아들도 못 낳았잖아.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 거야.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저는 그날 밤 다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애는 누구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아. 다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니, 딸이잖아요. 저는 다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의 딸이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하지만 그날부터 저와 다은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진이만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진이 밥을 먼저 챙기고, 우진이 옷을 먼저 입히고, 우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다은이가 할머니, 저 배고파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해. 할머니는 우진이 챙기기 바빠. 다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10살 아이가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제 돈으로, 제 시간으로,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내 손자니까 내가 키우는 거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우진이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우진이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한 달 원비 1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다은이도 학교에 다녔지만 다은이의 준비물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다 새 가방 샀는데 나만 작년 거 써요. 저는 다은이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엄마가 돈을 모아서 꼭 사줄게.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진이의 유치원비, 병원비, 옷값이 계속 나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우진이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15만 원짜리 아동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은이에게는 시장에서 산 5천 원짜리 티셔츠를 줬습니다.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진이만 좋은 옷 입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너한테도 좋은 거 사줄게. 하지만 다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진이는 손자고 다은이는 딸이라는 걸, 손자는 귀하고 딸은 시집 보낼 존재라는 걸. 저는 밤마다 다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우진이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간호하고 열이 떨어지면 안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제 자식이다. 낳진 않았지만
키우는 건 내가 하니까. 이 아이도 제 자식이다. 1997년 1월 3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3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는 우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야. 꼭 잘 커야 해. 저와 다은이에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살아요. 제대로 살아봐요. 하지만 남편은 그해 겨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7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16살 다은이와 6살 우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1998년 3월 41살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훗날 제 인생을 구할 거라는 걸, 제가 돌본 어느 한 분이 제 은인이 될 거라는 걸, 사막 요양보호사로 만난 은혜, 그것이 제 미래를 바꿨습니다. 1998년 3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41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은데.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은이와 우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처음 배치받은 곳은 수원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온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에 월급 5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일이 제 일이구나.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 일이구나. 2003년 6월 저는 새로운 가정을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김태윤 씨 댁이었습니다. 김태윤 씨는 의료기기 납품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지역에서는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치매와 중풍을 앓고 계셨습니다. 첫날 김태윤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윤정선 선생님이시죠?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윤 씨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80살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에 월급 95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김태윤 씨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에 와서 어머니를 보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조금 하셨습니다. 미음 반 그릇 정도요. 기저귀도 3번 갈았고요. 김태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2003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저는 김태윤 씨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김태윤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고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김태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2주간 입원하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더욱 신경 써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체온을 자주 재고 식사량을 기록하고 약을 정확한 시간에 드렸습니다. 김태윤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급여를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김태윤 씨는 월급을 120만 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식료품 쿠폰을 주셨고, 겨울에는 두꺼운 패딩을 선물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가족처럼 돌봐주시니까 저도 선생님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처럼 저는 더욱 열심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게 해드리고, 손과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2006년 3월 2일,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김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3년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장례식에서 김태윤 씨의 딸을 처음 봤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조용하고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아가씨가 훗날 우진이의 신부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분들이 제 인생을 구해줄 거라는 걸. 할머니 장례 후 저는 다른 가정으로 배치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윤 씨는 명절마다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 식료품 쿠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셨습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쿠폰으로 다은이와 우진이의 반찬을 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은혜가 10년 뒤 제 인생을 바꿀 씨앗이 될 거라는 걸. 오막 아들이 변했습니다. 돈과 체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은이는 27살이 됐고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우진이는 21살이 됐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2012년 우진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우진이의 졸업식에 갔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가방 하나 들고 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우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구석에 계세요. 사진 찍을 때 잠깐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우진이가 부끄러울 수 있지. 내가 이해해야지. 우진이는 졸업 후 6개월 만에 취업했습니다. 서울의 중견 무역회사였습니다. 연봉 3,200만 원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취업했어. 이제 나도 돈 벌어.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우진아. 하지만 우진이는 곧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여름, 우진이가 새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85만 원짜리 정장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진아, 이렇게 비싼 옷을.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는 이 정도는 입어야 해요. 나도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진이의 월급이 세후 240만 원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장에 85만 원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2014년 봄, 우진이가 시계를 찾습니다. 스위스제 명품 시계였습니다. 가격을 물으니 우진이가 대답했습니다. 380만 원이요. 할부로 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아, 그렇게 비싼 걸 왜?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세계를 몰라요.
회사에서 선배들이 다 명품 시계를 차고 다녀요. 나만 안 차면 무시당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진이가 빚을 지는 건 아닌지, 돈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지 걱정됐습니다. 2015년 가을, 우진이가 차를 샀습니다. 독일제 수입차였습니다. 리스였습니다. 월 85만 원씩 4년 동안 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진아, 그렇게 비싼 차는 너한테 부담이잖아. 중고차를 사는 게. 우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나도 이제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릴 때 가난을 많이 봤습니다. 다은이의 헌옷을 물려받고 용돈 없이 자라고 학원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벌게 되니까 보상받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2016년 우진이가 30살이 됐습니다. 그해 겨울 우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집안 딸이에요. 아버지가 의료기기 회사 하시고 용내 집도 있고. 근데 그 집안이 좀 까다로워요. 저는 물었습니다. 까다롭다니? 우진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쪽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좀 따져요.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평택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8,50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월 180만 원을 벌었고 다은이가 월 220만 원을 벌어서 둘이 합쳐 생활했습니다.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 우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친엄마를 찾았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제 친엄마요. SNS로 찾았어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있어 보여요. 명품도 입고 외제차도 타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친엄마가 혼주로 앉으면 안 될까요? 그쪽 집안 체면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키운 아들이 지금 저보다 있어 보이는 친엄마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우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도 한 번은 제대로 된 결혼하고 싶어요. 상대방 집안이 좋은데 제가 좀 못나 보이면 결혼 자체가 깨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못나 보이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외제차, 좋은 옷. 그것이 우진이에게는 엄마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다은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은이가 우진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다은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누군가를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오빠 전화통화 들었는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진이는 이미 친엄마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걸.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진이와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2016년 12월 3일, 저는 우진이를 불렀습니다. 우진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우진이가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내 친엄마를 만났니? 우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저를 버린 건 사정이 있었대요. 이제 저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혼주로 세우고 싶은 거니?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이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33년 동안 키운 아들을 이미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육막 결혼식 준비. 저는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2017년 1월 우진이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신부는 김지은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31살,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지은 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진이 어머니예요. 지은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저는 지은 씨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은 씨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좋으세요. 저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자주 놀러 와요. 하지만 우진이는 불편해했습니다. 식사 후 우진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외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상견례에는 친엄마가 가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진아, 상견례는 부모님이 가는 자리잖아. 우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상대 집안이 까다로워요. 친엄마가 훨씬 괜찮아 보여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해요.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다은이를 안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우진이도 힘들 거야. 이해해주자.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우진이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이 10월 12일로 정해졌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엄마가 뭘 도와줄까? 우진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하객으로 오시면 돼요. 준비는 친엄마가 다 하실 거예요. 하객. 저는 33년 동안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서 하객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좀 힘들어. 다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한테 말할게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야. 우진이가 원하는 거니까 엄마가 참아야지. 2017년 9월, 저는 친모 미경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진이가 저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엄마, 친엄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 고급 코트, 하이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미경이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쪽이 제 친엄마, 정미경 씨예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우진이 키워줘서 고마워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우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예단은 내가 준비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예단,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선물. 그것마저도 미경이 챙긴다고 했습니다. 미경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축의금은 얼마나 낼 생각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제가 모은 돈이 200만 원 정도. 미경이 코웃음 쳤습니다. 200만 원? 그 정도면 뭐 괜찮네요. 하객 정도로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혼 준비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초청장, 예단, 패백, 신혼집 모든 것을 미경이 주도했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혼주석에는 친엄마가 앉을 거예요. 엄마는 하객석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일 결혼식 안 가요. 이건 너무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야지. 그래도 우진이 결혼식인데. 다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착해요? 오빠는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데. 저는 다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토요일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3개월 할부로 산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19만 8천 원짜리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신발. 저는 그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저와 다은이는 서울 강남의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신랑 정장을 입고 꽃을 가슴에 달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우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축하한다. 우진이가 저를 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화장실 근처였습니다.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혼주석에는 앉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키운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세계를 몰라요. 상대 집안이 좀 까다로워서요. 친엄마가 훨씬 있어 보이거든요. 명품도 입고 외제차도 타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미경이 걸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경이 제 옆에 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웠으면 티 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혼주야. 당신은 그냥 하객으로 앉아 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로비의 샹들리에가 너무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 그림자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칠막 결혼식장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은이와 함께 로비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요. 이건 너무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봐야지. 그래도 우진이 결혼식이잖아.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신부 측 하객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자세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선 선생님이시죠?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봤습니다. 네? 저를 아십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김태윤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김태윤,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어머니를 극진히 돌봐드렸던 그 가족. 아, 사장님, 맞으시네요. 김태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여기 왜 계세요, 혹시? 그때 우진이가 다가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김태윤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김태윤 씨가 우진이를 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최우진 씨, 이분이 누구시죠? 우진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다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진이 형을 33년 동안 키운 엄마예요. 김태윤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33년을 키우셨다고요? 다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우진이 형은 3살 때 저희 집에 왔어요. 친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우리 엄마가 형을 키웠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근데 오늘 결혼식에서 형은 친엄마를 혼주로 세우고 우리 엄마를 하객으로 앉히려고 해요. 김태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윤 씨가 우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최우진 씨, 이게 사실입니까? 우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그때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김태윤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진이 친어머니 정미경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윤 씨가 미경을 차갑게 봤습니다. 친어머니시라고요. 그럼 이 아이를 33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미경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김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버렸고 이제 결혼식 때만 나타나서 혼주 자리에 앉으시겠다고요. 미경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우진이 친엄마예요. 김태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엄마는 낳은 사람이 아니라 키운 사람입니다. 윤정선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은인이에요. 어머니가 마지막 3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33년을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대우받고 계시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진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김태윤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최우진 씨, 저는 딸을 당신한테 시집 보낼 수 없겠습니다. 그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우진이가 무릎 꿇듯 김태윤 씨 앞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김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부모를 돈과 체면으로 바꾸는 사람을 제 딸의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중단합니다. 그 순간 신부 지은 씨가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지은 씨가 우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우진 씨, 저는 이런 분과 결혼할 수 없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진이가 무너졌습니다. 지은 씨, 제발. 하지만 지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윤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일로 선생님이 상처받으셨네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김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객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윤 씨는 로비에 모인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중단됩니다. 신랑 측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혼주 자리를 바꿨다고? 키워준 엄마를 밀어냈다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경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축의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의금은 이미 제가 받았는데.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경을 봤습니다. 김태윤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축의금이 먼저입니까? 지금 결혼식이 깨졌는데 축의금 걱정을 하십니까? 미경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김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축의금은 당연히 돌려주셔야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경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썼는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는 것. 저는 그 순간 다은이 손을 잡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은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았습니다. 다은아, 고마워. 내가 엄마를 지켜줘서. 다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랑은 끝이에요. 오빠는 엄마를 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3년을 키운 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팔막 며칠 뒤 친엄마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결혼식이 깨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다은이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진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친엄마가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기? 우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네, 친엄마가 결혼 준비한다면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어요. 5개나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차 리스 보증을 썼어요. 2,700만 원이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받았어요. 4,850만 원이요. 제가 서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빚을 진 거야?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친엄마가 저한테 투자하라고 했어요.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요. 1억 1,2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했어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2,700만 원 리스 보증, 4,850만 원 신용대출, 1억 1,200만 원 가짜 투자, 총 1억 8,7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진아, 그래서 너는 투자했니? 우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의심이 돼서 친엄마를 조사했어요. 인터넷으로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친엄마는 사기꾼이에요.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2010년에 집행유예 받았고 2014년에도 민사 소송 당했어요. 피해자가 7명이나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제 명의로 된 빚이 7,550만 원이에요. 리스랑 대출 합쳐서요. 그리고 휴대폰 5개는 다 소액결제로 막 쓰고 있대요. 매달 300만 원씩 청구가 나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왜 그 여자를 믿었니? 우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친엄마라고 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명품도 입고 차도 좋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남의 돈으로 산 거였겠지. 우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친엄마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안 읽어요.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그 집은 월세였고 이미 나간 지 일주일 됐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회사에도 소문났어요.
결혼식이 깨진 거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리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그 여자는 널 아들로 본 게 아니다. 통장으로 봤다. 내 명의를, 내 신용을 돈으로 바꾸려고 한 거야. 우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밀어내고 친엄마를 믿은 게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아, 그 여자를 신고해야 해. 경찰에.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오늘 오후에 경찰서 갔어요.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우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면 돼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빚을 내가 갚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아, 엄마도 돈이 없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우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엄마가 우진이한테 사기를 쳤대. 다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돈 냄새가 났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진이가 대가를 치르고 있어. 다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 생각 그만하세요. 오빠는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뉴스를 봤습니다. 정미경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배됐다는 뉴스였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12명이었고 피해 금액이 총 3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진이는 제가 아닌 돈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우진이를 구해줄 수 없다고. 구막 아들이 무릎 꿇었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2017년 11월 우진이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결혼식 소동이 소문났고 사람들이 우진이를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결혼식장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혼주 자리를 바꾼 신랑, 키워준 엄마를 버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우진이는 회사에서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만든 빚들이 우진이를 짓눌렀습니다. 니스 회사에서는 2,700만 원을 청구했고 은행에서는 4,850만 원 대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휴대폰 5개의 소액 결제는 매달 300만 원씩 쌓여갔습니다. 우진이의 신용등급이 추락했습니다. 미경은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수배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미경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 또 다른 사기를 치다가 신고당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전과까지 합쳐져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경은 계속 발뺌했습니다. 우진이가 알아서 한 일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축의금은 제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친엄마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우진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들, 리스 계약서, 대출 서류, 모두 미경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미경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옷, 외제차, 모두 빌린 것이거나 대출로 산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통장에는 4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변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빠가 왔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우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본 우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33살 청년이 50살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우진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돈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빚만 7,550만 원이에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우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그리고 나가. 우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버린 거, 친엄마를 믿은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지금 내게 미안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망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온 거야. 우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미안해서 왔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물어볼게. 만약 내 결혼식이 잘 됐으면, 만약 친엄마가 사기꾼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너는 나한테 왔겠니? 우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없어 보이는 엄마라고 했어. 나를 밀어내고 명품 입은 여자를 선택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우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진짜 엄마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나를 엄마로 본 게 아니야. 너는 나를 구원자로 보고 있어. 내 빚을 갚아줄 사람, 너를 살려줄 사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진이가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너를 살리면 너는 또 다른 사람을 버릴 거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내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 우진이가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발,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내가 만든 결과를 견뎌야 해. 그게 내 책임이야. 그리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우진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다은이를 봤습니다. 다은이가 우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가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마요. 우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오빠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아파. 내가 키운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 게. 다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우진이와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10막 몇 년 후,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2021년 4월, 봄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64살이 됐지만 몸은 건강했고 일은 여전히 제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36살이 됐고 공공기관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준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39살,
지역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조용하고 착하고 다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준혁 씨가 신발을 벗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요. 준혁 씨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준혁 씨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을 사오고 다은이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요양보호사 일 힘드시죠? 몸 괜찮으세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공원 산책하실래요? 준혁 씨는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2021년 3월, 다은이와 준혁 씨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다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다은아. 다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가 혼주 자리에 앉으세요. 당당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1년 5월 8일 토요일, 다은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은이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48만 원짜리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4살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작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혼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당하게요. 신랑 준혁 씨가 들어왔고 신부 다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제 딸이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다은이와 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준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제가 어머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혁 씨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다은이 잘 부탁해. 준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이 어머님 댁에서 가까워요. 자주 놀러 갈게요. 그리고 정말로 준혁 씨와 다은이는 자주 놀러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리면 다은이와 준혁 씨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일요일, 준혁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요양보호사 일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할 수 있으니까.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일하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야. 다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우리가 엄마 챙길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해. 2022년 봄, 다은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될 거예요. 저는 다은이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2022년 11월, 다은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였습니다. 다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혜라고 부르자. 세상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님. 2023년 봄,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은이, 준혁 씨, 그리고 손주 은혜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저는 웃으며 은혜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제일 예뻐. 준혁 씨가 제게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저는 받아들고 다은이와 준혁 씨, 그리고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웃는 사람. 저는 그동안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33년을 키운 아들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은혜가 웃으며 벚꽃잎을 쫓아갔습니다. 다은이와 준혁 씨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